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콜센터 노동자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동 환경이 문제입니다. 너비 1m가 채 안 되는 책상을 나란히 놓고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일터입니다. 또 아파도 연차 내기가 정말 어려운 하청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진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부와 또 원청업체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준비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5명으로 확인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과연 신천지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인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천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우리 언론의 행태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000명의 검사가 있지만 윤 총장 장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진보 진영의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의당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틀째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스 코리아 빌딩 11층에 있는 보험사 위탁 콜센터에서 지금까지 직원과 가족 등 최소 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만 69명,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5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새에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최대의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가족 간의 감염 사례도 나왔는데 서울 구로구와 마포구, 강서구에서는 확진자와 가족 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들의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의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했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감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서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콜센터 확진 직원과 같은 식당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50대 남성이 감염됐고 콜센터 직원이 확진 받기 전 함께 식사한 인천의 4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런 밀접 접촉자 감염 외에도 불특정 감염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거주지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부천, 광명, 의정부 등 수도권 곳곳에 있고 이에 따른 확진자들 동선도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식당 등 방문한 다중이용시설도 다양합니다. 특히 부평구에 사는 확진자는 지난 5일 동료들과 회식을 했고 김포시 확진자도 지난 2일 동료 10여 명과 회사 근처 식당에서 회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2일이면 한참인데 3월 2일 날 주민을 못 썼잖아요. 한 구로구 직원은 9일 확진 뒤 남편까지 감염됐는데 마을버스 기사인 남편은 확진 전날 11차례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버스 업체는 버스 운행을 멈추고 방역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천, 경기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들을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선은 이 건물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방역 또는 검진을 제대로 좀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전역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콜센터 집단 감염이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처럼 대규모 감염 파도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의 직원 대부분 매일같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접촉자를 찾는 역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개찰구와 대합실, 지하철 승강장까지 대대적인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에스컬레이터나 화장실 손잡이 등 승객들 손이 닿는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콜센터 직원 대부분이 출퇴근 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구로역과 신도림역은 이틀째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손잡이와 승객들이 앉는 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2회씩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가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마주쳤는지, 같은 전동차 안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는 탓입니다. 다수 불특정 사람들과 접촉했을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대구나 혹은 좀 더 먼 곳에서만 보도됐던 곳들을 보다니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감염 위험이 줄긴 하지만 혼잡한 출퇴근길에선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차별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콜센터 확진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다 CCTV로 동선을 찾는다 해도 접촉자가 수천 수만 명에 이르고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CTV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많은 그 대중교통을 어디가 어떻게 노출이 됐고 하는 거를 다 역학조사를 해서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노출력이나 위험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도 대중교통 접촉자는 아예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 근처 상가도 수십 곳에 이르는 만큼 직원들이 잠복기 동안 오간 식당이나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을 모두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콜센터 건물 방문자도 일일이 찾아내기는 어렵다면서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서울시가 시내 민간 콜센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는 노래방, PC방 등에도 영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민간 콜센터는 모두 417곳, 전국 콜센터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서울시가 오는 13일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무 형태와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고 콜센터 운영 지침도 제시하는데 이 운영 지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 콜센터부터 적용됩니다. 400여 명이 근무하는 다산 콜센터는 이미 근무 시스템 변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주간 상담사부터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체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콜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인 만큼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되 만일의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도 검토합니다. 이것이 어렵거나 또는 그 위험이 정대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폐쇄 행정명령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사업장에도 영업 중단을 권고하되 상황에 따라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음압 병상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약 700의 병상, 그다음에 4월 중순까지는 약 1000개가 넘는 병상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지금 환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태릉선수촌 등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콜센터와 관련해선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관성까지도 저희가 같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직원이랑 신천지랑 약간 연관됐다는 의혹이 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셨던 거 있으세요? 콜센터 직원들은 뭐 식사하러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죠. 그거 신천지 직원들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가급적으로 걸린 사람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가고 막 그러고 막 걱정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간판은 되어 있는데요. 이 간판은 이장으로서 그냥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설은 폐쇄 조치되어 있고요. 교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폐쇄 조치하고 나서 저도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사람들 올라가고 못 올라가게. 근데 여태까지 일반인이 올라온 적은 없어요. 구청이나 방역하는 사람들이 검사 차원에서 한 분이었어 어쩌라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구로 콜센터 근무자 중에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가능성은 많죠. 구로 콜센터 구로 홈페이지에다가 어디로 다니는지 확진자 통로를 한번 봤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거의 뭐 오리역에 내리가 거기 약국 뭐 구로역에 마트도 가고 이랬더라고 6일 7일. 그러니까 동선들이 거의 뭐 그분들은 거의 같이 수요일 2번 정기 예배를 2번 하니까 많이 와요. 보면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오지 않겠어요? 같은 신도라면은.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구로구 콜센터 직원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의혹은 사그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도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천지와 구로구 콜센터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를 보니까 근무 시간이 한 7, 8가지로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 같은 경우 새벽에 근무하거나 한밤중에 근무하고 낮에는 신천지 일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나름대로 콜센터가 신천지인들에게는 적절한 직장일 수도 있어서 일단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중대한 분수령인 만큼 철저한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때로는 과도한 조치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권영진 대구시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권 시장에 대한 계속된 신천지 연루 의혹 또는 밀착된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 측의 위장 봉사 단체로 추정이 되는 한국 나눔 플러스가요. 권영진 그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겁니다. 예. 시점은 지난 2018년 4월 19일에 올라온 사진 한 장입니다. 권 시장과 이제 이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요. 예. 이 권 시장님 뭐 한국 나눔 플러스 NGO 미래를 부탁해요라는 내용이 같이 이제 해시태그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국 나눔 플러스 NGO는요. 지난 2016년 8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범을 했고 대구시에는 2017년 7월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곳입니다. 예. 해당 단체는 2018년 크리스마스 행사를요. 이 신천지 측의 또 다른 단체 이름이죠. HWPL, 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과 함께 주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봉사단체이지만 신천지 위장단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권 시장은 2016년 발대식에도 이 축전을 보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해당 단체는 이 시의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1년 만에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구시장상을 받으며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단체 대표는 2017년 7월 그 단체 등록 후에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대구 시민 강사로 위촉이
지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단체 대표가 2018년 행사에 권 시장 바로 옆에서 국민의례하는 사진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 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대구시 측은 해당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줄 몰랐다. 사실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권 시장도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권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도 버거운데 신천지와 언론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며 사면이 초과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마음껏 덤벼라, 뭐 죽이기를 각오한 몸이다라고 이제 다소 좀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해당 단체는 권영진 대구시장 말고도 대구 지역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사진을 보면은 미래통합당 소속의 대구시 의회 김규학 의원 역시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4월 촬영된 사진인데 김 의원은 찾아주신 최모 회장과 임원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글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요, 당시 신천지 관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해당 단체는 보면은 1년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대구시의회 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돌면서요, 인사도 하고 외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인 나눔플러스의 회장 최모 씨,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신천지 신도인 것은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나눔플러스 단체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구 지역 상황을 한번 봤고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주요 인사들은 신천지하고 연루된 얘기가 나오면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네. SNS를 중심으로 이제 신천지 연루 의혹이 확산이 되자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 대처하겠다 밝혔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이미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신천지 신도들이 통합당의 전신이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했다고 주장한 신영록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6년에 서울시로부터도 상장과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 측은 뭐 신천지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지역 내 봉사 동아리에 수여한 것이다 라면서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면요, 뭐 신천지 봉사단체와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뭐 감사패를 주고받는 걸 문제 삼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신천지가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신천지를 이용해서 뭐 목적을 달성했던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이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선거철마다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지시했다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선거철이 될 때마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지 활동을 했었고요. 또 총회장 이만희 씨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직접 특정 후보 이름을 들었던 적도 있고 정치인과 유착 의혹이라기보다는 사실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신천지 피해자 단체들은 신천지 측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피해자들이 신천지 측의 구체적 지시가 담긴 증거 자료도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정치권 유착 의혹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천지와 정치권 연루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신천지 지도부가 신도들에게 한나라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한 김종철 전 신천지 섭외 총무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서류를 제출하셨다는 것은 이제 수원지검에 제출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고 신천지가 네네. 신도들에게 한나라당 가입을 어떻게 독려했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네네. 어떤 참고로 내용들입니까? 보시면 예. 네네. 참고로 보시면 대외활동 협조 안내에 제목으로 이제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특별 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당원 가입 절차, 당비 납부 방법 등 설명 자세히 적혀 있고요. 신천지 12지파에 1만 한 670명 동원하라는 구체적인 인원 배정표와 당비를 신천지 총회에서 지원할 것을 그 내용 담겨져 있죠. 예. 이때면 네. 연도가 대충은 뭐 2000년대 중반쯤 되겠군요. 네네. 예, 그쯤. 그러면 신천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닙니다. 혹시 한 5, 6만 네. 됐을까요? 네네네. 그 중에서
만을 1만 명을 넘으면 상당히 이제 많은 액수를 많은 명수를 다 동원하라는 얘기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적인 한나라당 가입이 없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결국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신도들이 얼마나 가입을 했을까요? 이때 거의 가입을 지시한 대로 거의 가입을 다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왜냐면 지부별로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당시에 맡고 계신 직책은 어떤 거였습니까? 작년부에 이제 차장으로 한 지역의 차장으로 있었죠. 예. 작년부의 차장. 예. 그러면 작년부 차장으로서 이 당원 가입, 특별 당원 가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한 지역의 차장으로 구역장 및 지역 관리예요. 예. 차장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구역장들한테 이 원본 하고 사본 한 분을 이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작성하면 그걸 다 걷어서 작년에다 제출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혹시 나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또는 나는 정치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서 가입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하기 싫은 사람은 뭐 하지 마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신천지에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예. 싫어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직접 가입도 하셨습니까? 예, 저도 가입했어요. 저도 가입하고 예. 그거 건네서 뭐 말마따나 작년에다가 제출도 했고. 네, 다 제출했고. 예. 당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뭐 당원 수를 늘린 거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데 가서 뭔가를 갖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무슨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활동은 안 했는데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하게 만약에 뭐 어떤 특정인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동원이 돼서 직접 그런 일들을 이제 말마따나 해주는 거죠, 역할을. 예. 네. 가끔은 사진을 보면 정치 유세 현장에 이제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 중에 저 사람은 신천지 사람 같은데 하고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유세 현장에도 다 당원이 되어서 가기도 합니까? 그렇죠. 여기 뭐 딱 얘기하면 딱 동원돼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딱 특징이 나와요. 네. 어느 뭐 후보를 밀었다. 예. 그러면 뭐 거기에 거의 뭐 광적이죠, 뭐. 아, 광적이라는 건 열정적으로 한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쪽으로 돌아오는 뭐 대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정치적 배경이 되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총회장하고 뭐 측근들 그쪽만 아는 쪽이고 뭐 밑에 있는 뭐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뭐 얘기하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모르는 거죠, 뭐. 예, 사실 또 이게 민감해서 지금 자꾸 이슈가 되는 것은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보도된 자료 말고도 신천지에 개입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다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걸로 미뤄볼 때 이번 총선에서 혹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정당에 동원될 가능성,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태 때문에 하는데 뭐 또 뭐 어디 정당에서 요청을 하면 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섭외 총무할 때 나중엔 특별 당원 가입을 했었거든요. 저도 당원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뭐 간부급들만 이제 당원 가입을 하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지금 또 진행을 할지. 근데 뭐 신천지 입장에서는 꼭 안 할 수는 없고, 협조가 들어오면 아마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협조가 들어온다면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지금은 뭐 온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검찰에 문서는 제출하셨고 뭐 참고인 조사 같은 거는 받으러 가셨습니까? 네네네, 갔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네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시설의 복구라든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경감 혜택들도 가능은 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대구로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었지만 최근엔 하루 두세 테이블 손님을 받기도 힘듭니다. 주변에는 장사가 안 돼 아예 영업을 접은 식당이 많습니다. 전에 비해서 매출이 한 80%는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사가 이렇게 안 되니까 다 출근을 못하는 그런 점이 최고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가 덮친 대구는 사실상 모든 산업활동이 멈춰섰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구시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와 경산, 청도만이라도 우선 긴급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과 생활 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구시의 요청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마다할 생각이 없다며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이다 보니 피해와 복구의 범위 산정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확산세는 꺾였다고 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나 중증 환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인들이 자원에서 내려가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죠. 오늘도 서울에서 대규모의 의료진이 대구로 떠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대형 버스 짐칸에 서둘러 짐을 싣는 사람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 지역에서도 최전선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갈 준비를 마친 의료진입니다. 파견되는 인력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4명. 대부분 중환자실 근무 의료진으로 곧바로 확진자 진료에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중환자 간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의료진 감염도 잇따라 파견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파견 인력 모집 당시 지원자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우였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런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던 우리 간호사들,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한편 정말 자랑스럽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지역 의료진은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호복 속 땀범벅이 돼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쪽잠을 자며 버티는 상황. 국립중앙의료원뿐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중환자실 의료진을 대구로 파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의 대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들은 최소 2주 이상 머물며 코로나19 극복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YTN 홍성욱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긴 한데 이젠 병원들도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예, 환자도 쓰고 의료진도 써야 하는데요.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마스크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부 병원은 수술실에서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수술실에서 사용할 마스크 재고량은 바닥입니다. 추가 공급이 없으면 당장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 공급 많이 위태위태하긴 하죠. 이게 장기화되면 정말로 수술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서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좀 시급하긴 합니다. 다른 대학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부터 KF 표시, 보건용 마스크,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쓸 마스크도 부족합니다. 의료진이 호흡기 질환 환자 이렇게 대할 때 코에 이렇게 밀착해서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N95 마스크도 이제 아껴 써서 지금 일주일치 정도 재고 남아 있습니다.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전국 병원 3,300곳에 하루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66만 9천 장으로 단순 계산하면 병원 한 곳당 200장 꼴입니다. 병원협회가 병원 규모와 입원 환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사실상 병원에서 요청한 만큼의 마스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만 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내준 건 4만 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서울 성모병원은 수술실에서 면 마스크 착용을 검토 중이며 삼성 서울병원도 재고량만으로 이번 주를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적 보급과 오부제 시행에도 해소되지 않는 마스크 부족 현상. 이제 의료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마스크 유통 교란 행위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조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필터 등의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마스크 필터 등 원단을 공급하고 중개하는 업체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업체 10여 곳이 대상입니다. 지난 6일 제조 유통업체 10여 곳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제조 유통업체는 물론 원단 공급업체들의 일부 부당거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필터 등 원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급업체들이 마스크 완제품을 대거 다시 사들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예 불량 원단을 제공하거나 무자료 거래, 또 부당하게 확보한 마스크를 중국 등 해외로 밀수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제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들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각종 교란 행위의 중심에 있다는 정황을 잡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단순 마스크 사재기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마스크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해 당국이 거듭 엄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검찰 수사도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왜 언론은 마스크에 집착하는가?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단가는 한 장당 1,000원, 유통업체는 이걸 약국에 1,100원에 공급을 하고 약국에서는 1,5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장당 400원씩 남겨서 250장을 팔면 하루에 10만 원을 남긴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2.8%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주민증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서 인건비를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팔면은 겨우 10원 정도 남는다는 게 약국의 계산입니다. 400원과 10원, 너무 차이가 크죠. 자,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마스크 중국에 퍼준 뒤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도 모자라는데 왜 중국에 마스크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마스크 300만 장 중국에 보낸 거는 중국 유학 총교우회,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가 제공을 하고 우리 정부는 물자 수송만을 맡았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 정부는 중국 지역에 사는 우리 재외 국민을 위해서 15만 개만 마련했을 뿐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의사 한 분이 아주 호된 비판을 SNS에 올렸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일 거다. 또 이런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노동계가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데 이걸 피하려고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행정소송 논란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노조 혐오 바이러스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마스크 관련 가짜뉴스나 고의적인 왜곡 보도는 다 소개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예. 북한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다. 김정숙 여사가 쓰고 다니는 건 일본산 마스크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맞서서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도 의료진도 약국도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까지 상대를 해야 하니 맥이 빠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일 거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하나로 정부가 해외 유입 차단을 다시 언급한 건 지난 8일입니다. 이탈리아와 이란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발생 동향이 또 우리나라에는 다시 또 유입의 우려성을 높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사망자마저 수백 명씩 쏟아지자 결국 정부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처럼 코로나19에 오염된 나라로 보고 특별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한 겁니다. 유증상자는 선제 격리에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입국자도 모바일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란은 검역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건강 상태를 의무적으로 징구를 하고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대상 검역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한다. 해당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확 줄긴 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확산세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여부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을 비롯해서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조치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이란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특수한 상황과 사망률이 높은데도 의료 자원이 부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탑승 희망 교민은 90여 명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 검역을 참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로부터 검역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들의 발열 검사 모습을 참관하고 자신의 체온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으로 가는 승객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국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마스크와 구호 물품을 보낸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피해국에서 원조국으로 이미지 변화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사실상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보낸 첫 마스크가 도착했습니다. 1차분 8만 장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마스크 110만 장, 방호복 10,000벌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이외에 상하이와 산둥, 저장 등 지방정부도 별도로 자매결연 도시에 방역물자를 지원했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기부한 마스크 100만 장도 가까운 이웃끼리 도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는 문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관계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中国国内呢，现在实际上讲，因为中国人口很多，包括像口罩啊这些东西啊，仍然是不足的。但是呢，我们仍然愿意向韩方提供援助，也向韩国呢这个出口口罩。现在对别的国家，中国没有出口口罩。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500만 달러 규모의 대중국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지원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스크 지원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지원에 대한 보답이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中国政府没有针对口罩及其生产原材料出口设置过任何贸易管制措施，企业可以按照市场化的原则开展相关贸易。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먼저 터널을 빠져나온 중국이 원조국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는 양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논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윤 총장과 검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 언론들까지 관련 의혹에 침묵을 지키자 결국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00명에 달하는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며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검사는 극히 일부이고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차다고 검찰 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에 나서려 해도 층층시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마음에 드는 다른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시킬 수 있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규정상 찍어 누르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당원 투표에 들어갑니다. 명분뿐인 아니라 실리도 없다는 당내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데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의원총회 뒤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했던가. 그것은 득표율,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도 배분돼야 한다는 철학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위협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더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순위는 소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의 뜻은 분명해졌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당 공식 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는 실리도 없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위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효과적으로 선거연합정당으로 이전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당원 투표만 남았는데 지도부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소수정당이 호응해줄지가 관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진 민생당은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례연합정당은 친문연합정당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시켜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과 적폐 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그것이 더 큰 실패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적폐, 반한국당 연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른바 꼼수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은 상황입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의 무게를 실은 민주당의 결정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다음 달 유권자들 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짓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정의당은 일찌감치 연합정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리 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원색적인 비난, 책임 돌리기가 오가는 와중에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과거 대리게임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명분 쌓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행보를 비난하는 정의당을 향해선 대책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는 논리를 꺼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한 발 나아가 이 정도 사안이면 정의당도 전 당원 투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도발했습니다. 전 당원 투표로 정의당도 의사를 묻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반동적, 보복적 정치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행위는. 앞서 송영길 의원은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정의당에 있다며 심상정의 부실 상정에 반성도 없이 의석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당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함께 판 우물에 침을 뱉는다. 득표 전략이 정의당 때리기냐는 불쾌감이 잇따라 터져나옵니다. 선대위 이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내걸었지만 출범식에서는 이번 총선 핵심을 양당 체제 극복으로 못 박았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해 만든 연동형 비례제는 양당 체제 부활을 위한 거대 정당들의 비례 위성 정당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도냐 도둑이냐의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의혹을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제기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e스포츠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를 넘겨 실력을 부풀렸다는 건데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대리시험과 다를 바 없다며 공당의 비례대표 1번 자격이 있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의 공조가 무색하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상호 비난을 이어가면서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유권자들마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수석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변인,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의당의 입장은 뭐 그게 그거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하든 말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 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그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이런 정치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심지어 혐오까지 확산되는 마당에 더 불을 질러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정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단계로까지 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대처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어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뭐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또 그런 어떤 유사한 뭐 연합정당이건 비례정당이건 간에 또 다른 어떤 그 꼼수로 대응하게 된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심판이 무서울 거고 예.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나가자. 그게 사는 길이다. 네. 이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우리는 저 후순위로 가 있겠다. 아니면 우리는 아예 한석도 안 갖겠다. 뭐 이렇게 안을 내놔도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뭐 리모트 컨트롤 정당 같은 이야기인데 예. 사실 저희는 어떤 식의 선거 협력이든 만약에 원외 정당이 원내로 진입한다거나 또는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낮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이 연합정당이건 비례민주당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창당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관여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리모트 컨트롤당, 또 하나의 어떤 그 변형된 꼼수자 돌연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겉으로는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밑에서 대화라도 좀 해봅시다라는 뭐 제안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점이 참 이번 국면에서 기이한 측면인데 예. 그 한 번도 이 문제로 당 대표들 간에 또는 어떤 주요 인사들 간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정의당에 한 번도 공식 대화를 요청한 적도 없고 또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이 문제로 이해찬 대표께 한번 만나자고 해도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정의당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돌직구를 날리고 계세요. 굉장히 또 우리가 보면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어떤 책임 전가라고 보는데 아니 대화도 한 번 없었고 제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하긴 민주당은 조금 강도가 세긴 셉니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반동적인 제도가 이루어진 거는 결국 심상정 대표한테 책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예. 아유 저는 좀 슬퍼지는데 아니 처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예. 수정안도 문제가 개정안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수정안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사자가 어느 정당이냐고요. 예. 비례 의석수 더 줄이고 석패율 없애고 완전히 그 만신창이로 돼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느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까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선거법을 거의 다 민주당의 의석 늘리기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결국 관철을 시켰던 당이 예.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잘못 상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애시당초 석패율제 하나라도 살려놨더라면 이렇게 비례정당 창당이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거의 뭐 만신창이로 선거법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반동적이라면 그 주체는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는 그로 인해서 수없이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그 희생을 감수해온 게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몰매를 때리는 듯한 이런 모습은 과거에 촛불을 같이 들었던 정당으로서 예. 또 대통령 탄핵에 같이 공동 행동했던 정당으로서 정말 의리 없는 행동이다. 예. 그리고 감정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지금 서로 좀 투닥투닥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정의당을 공격하거나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면은 그거에 따라 표가 양쪽 당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은 두 당이 싸우다 보면 표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지 어떤 확률이 더 높습니까? 글쎄요, 저는 왜 이런 공방이 벌어졌는지 예. 정말 이것은 좀 면밀하게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싸워가지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두 당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겠죠. 예.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를 더 확산시키지는 않을까. 지지자들의 저희는 상당히 눈치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주로 민주당이 정의당의 의석수를 챙긴다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항상 의석에서 손해를 받고 희생을 감수해온 소수 정당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치 공방을 통해 가지고 일당과 점점 멀어지는 행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계신다. 그 점에서는 집권 여당답게 책임성을 갖고 좀 예. 자중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지켜보시기에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미 마음은 굳힌 것 같습니까? 이낙연 위원장도 뭔가 말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던데요. 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관측하기는 비례정당 창당이 결정이 되리라고 예. 그 창당안이 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몇몇 원칙파, 소신파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예. 또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명분 없고 책임이 없는 정치, 일관성 없는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제도 제도의 본질, 또 이 정치의 어떤 그 본질에 주목을 해주시고, 저는 이 단순한 의석수를 초월해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점까지도 한번 성찰해 주신다면 어쩌면 뜻밖의 결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은 눈치로 봐서는 우리처럼 정의당도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반대만 하지 말고 아마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정의당을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원래 그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참여하는 단위는 전국위원회였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예. 예, 전국위원회는 각 지역에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의견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거부하는 의견을 채택했을 때는 이미 당원 투표를 굳이 할 것도 없이 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분열시킬 것도 없이 거의 전 당원의 의견이 반대로 귀결된 것이다. 사실상 대의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내 이견이 없다. 뭐 당원 투표에 붙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토론하자든지 이런 논의가 현재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당 게시판이 얼마나 시끄러운 데입니까? 별의별 의견이 다 올라오고 1년 내내 논쟁과 전쟁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현장에서 당원 투표를 하자는 어떤 그 안건이 발의된 적도 없고 당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문제를 지도부에 제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흐름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좀 부담 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제1야당이 그렇게 국정에서 발목을 잡고 국회 운영을 뭐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도 이제는 그 당이 제1야당이 아니라 제1당으로 표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선거 진다는 얘기인데. 예. 예, 저는 집권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지금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단독으로 과반수 정당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예, 단독으로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제 정당과 협력하고 소수 정당을 배려하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전체 의석이 높아지는 이런 대승적인 방향으로 봐야지. 아니, 일당 뺏기면 뭐 심지어는 뭐 탄핵안까지 발의된다. 그다음에 뭐 공수처장까지도 뺏긴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마구마구 뿌리는데 이건 거의 저는 자해소동이 아닌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시고 더 힘을 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뺏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유호정 대표죠. 유호정 대표가 과거에 대리게임을 했다라는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비례순번 1번을 부여할 때 정의당이 이미 이 논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정의당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201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4. 당시에 대학의 저학년이었죠. 그 동아리 회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아이디를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활용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유호정 후보는 대학에서 당시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도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고 동아리직에서 물러났고 그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20대 초반에 있었던 어떤 한 번의 실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품어주고 또 다른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본인도 충분히 반성을 한 만큼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당원들의 어떤 지혜가 또 판단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대 대변인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곧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제안하겠다는 거죠? 예, 내용은 그겁니다. 더 큰 통합을 위해서는 자기의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죠. 지금은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미래통합당은 중도 진영까지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당이 비례정당을 선언한 만큼 미래한국당과 합치자고 제안한 겁니다.
한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봉사를 하고 있는 대구회가 직접 만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중도의 영역까지 우리가 온전한 이런 통합을 이루려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비례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과 만나는 것이 저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안 대표에게 다시 손을 내민 건 의료봉사 뒤 부쩍 상승한 국민의당 지지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총선 전 다시 한번 통합 이슈를 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즉각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갈 생각인데다가 지금은 만날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권은희 의원 역시 보수 진영의 이딴 통합 제안은 스토킹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당은 500명 넘게 몰린 공천 신청자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이 영입했던 인재들을 더 잘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받은 건 간단한 자료뿐이라며 독립적인 공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배려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런 공모에 응하신 분들은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끌어안아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는 총선 막판까지 보수 진영이 계속 꺼내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상승세를 탄 미래한국당이 통합에까지 욕심을 내고는 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비례의석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국민의당이 쉽게 손을 잡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이나 제언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4958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요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견 들어왔는데요. 2369님, 코로나19에 감염된 콜센터 직원들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감염 경로가 속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늘어가는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들 실체는 언제쯤 드러날까요?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1052님,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관계자들의 투혼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보내주신 의견들 고맙습니다. 예.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선우정아의 세레나데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밤에 훨씬 더 어울리는 노래죠. 예. 부디 모두 다 평온하게라는 노랫말이 와닿습니다. 3월이 되고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잘 이겨내서 곧 활기차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될 거라 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카페 알바생 뻔뻔한 새치기 했었던 중년 선배들 대뜸 승질부터 내던